오늘은 조금 더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제 마음도 좀 무겁기도 하지만은 또 이 강좌가 더 의미가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4.3하고는 좀 나름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89년에 이제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때 졸업여행을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됐었습니다. 뭐 다들 졸업여행 당시에는 제주도로 갔었지 않습니까? 제주도로 갔는데 갔던 날이 우리가 4월 2일 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일 날 이제 2일 날 저녁에 제주도에 갔으니까 또 제주도 왔는데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이래서 제주 시내 이제 탑동으로 나갔는데 엄청난 위령탑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4.3 항쟁 위령제를 처음으로 지내는 거랍니다. 내일.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날에 저희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야 뭐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4.3 항쟁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4.3 항쟁에 대한 위령제가 여태까지 194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가 1989년에 처음 개최된다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지금까지 4.3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 분이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지금까지 4.3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82년도에 대학을 들어와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졸업여행을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오게 됐는데 이런 위령제를 하게 돼서 눈물이 난다. 우리 집안에도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한테 4.3이 어떤 것인가, 왜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이 연좌제를 누가 만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신 한 시인분이 계시는데 그 시인이 한때 제주도에 거처를 하셨습니다. 60년대 초반의 일이었었죠. 당시에 제주도에서 굉장히 명망을 날리던 분이었는데 제주도에 자기가 모르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바로 4.3이었던 겁니다. 본인이 4.3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4.3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분들 만나보니까 다 4.3 유가족들인 거예요. 제주도민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유가족이고 피해자이고 또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가해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엄청난 비극들이 또 존재했던 거예요. 뭐 짧은 강연일 텐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 작품이죠. 한국의 학살. 정말 가슴 아픈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바로 4.3 제주의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먼 스페인까지 바로 4.3 이야기가 전해진 거죠. 당시 피카소가 4.3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공할 만한 국가폭력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평범한 힘없는 가난한 제주의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폭력과 학살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카소는 이 그림을 남겨놓습니다. 당시에 우리 화가들은 아무도 이 진실을 몰랐었죠. 왜? 국가가 철저하게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멀리 스페인에서 피카소는 4.3의 진실을 듣게 된 것이죠. 4.3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여서 많은 시신들을 저렇게 널브러 띄워놨습니다. 이후 5.18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4.3 때만큼이야 죽었겠습니까? 4.3 때
거의 제주도민의 3분의 1 가까이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0만 명 가까운 분, 통계적으로는 9만 7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 학살된 사람들의 주검을 아직도 찾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내고 나서 어젯밤에 다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사진이 있더군요. 사람들을 이렇게 웅크리고 앉은 상태로 땅에다 파묻어 버려서 또 이렇게 손으로 묶은 상태에서 땅에서 파묻어 가지고 이 시신의 뼈만 남아서 손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다가 웅크리고 앉아서 죽은 분들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리죠. 당시 정권이 왜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까요? 그 죽은 분들, 아직도 찾지 못한 분들의 이런 위령비들이 제주 사상, 항쟁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공원과 기념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기영 선생님이 쓰셨던 순이 삼촌, 그 소설의 현장 안에 이런 작은 비들이 남아있죠. 4.3 당시에 박진경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11년대 연대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죠. 저곳에 무장대가 있습니다. 저 무장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무장대를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 이 빨치산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분이 자기의 지인들을 팔아서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무장대가 없어졌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무장대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일부러 잘못 알려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쏴 죽였던 사람. 이 가족 단위 혹은 마을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신의 호응하지 않는다고 집단 학살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당시 11년대 박진경이라고 하는 연대장이었습니다. 그 연대장의 엄청난 학살을 지켜보던 당시 문상길 중위, 23살의 젊은 이 문상길 중위가 박진경을 처단하고 맙니다. 연대장, 대령으로 승진했던 이 사람이 회식하고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바로 손선호라고 하는 하사와 함께 둘이 가서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해선 이 대령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살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나 문상길은 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의 단독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헤어져 떠나갈 사람의 마지막 바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분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8월 14일이었나요? 아마 그날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가서 하느님 옆에 있을 것이다. 아주 대단한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저 박진경도 곧 하느님 곁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이 제주도의 수많은 분들이 이미 하느님 곁에 가 있다. 나는 하느님 곁에 올라가서 더 이상 제주도민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느님께 기도할 것이다. 박진경도 하늘에 올라와서 이제 다시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무나 주님을 믿었던, 하느님을 믿었던 이 문상길 중위, 오로지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이 문상길 중위가 왜 연대장을 살해했을까요? 더 큰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악인 박진경을 살해하는 것이 거꾸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문상길 중위의 저런 목숨을 건 한 거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와 관련된 많은 증언과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무위키 이런 데 들어가면 이 사람이 좌익 빨갱이고 뿌락치고 그래서 공산당이고 그래서 민족주의자이자 애국자였던 박진경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왜곡한 기록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진경은 일제 때부터 친일파 집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친일파 출신이고 그래서 진주에서 소학교를 나오고 바로 오사카로 유학을 갔던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학교 과정을 외국으로 유학 가서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박진경이 28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육군 대령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친일파들을 다 끌어 안아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만들어서 친미국가, 친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미 군정청이 박진경 같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했던 거죠. 그럼 박진경은 미 군정청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바로 반공을 국시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엄청난 학살을 했던 거죠. 손선호 하사 마지막 유언입니다. 박대령을 암살하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다. 30만 도민을 위한 이름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천만 민족을 위한 길이다. 지금 이 박진경을 살해하는 것이 30만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3천만 민족, 바로 남한과 북한 모두 다 합쳐서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한 장이었다라고 이분은 생각합니다. 23살, 20살 이 젊은 나이에 이런 고귀한 희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높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제주라고 하는 섬은 그 항쟁의 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포스터 보시면은 이재수의 난 포스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광활한 대정벌판에서 바로 이재수를 장두로 하는 농민군들이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 천주교 신부들의 엄청난 폭력들, 당시 천주교가 공인되면서 제주도의 목사, 또 대정현감,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들을 앞세워서 제주도민들을 엄청나게 학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바로 난을 일으키죠. 그 앞에 방성칠의 난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재수의 난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밀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밀란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장두는 반드시 죽는답니다. 죽을 것 알고 누가 장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이재수, 사실 이재수는 그 대정 현감의 방자, 일종의 연락병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역으로 이 제주도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밀란의 두령이 되죠. 그리고 끝내 그 밀란이 끝나고 나서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불의에 항거하는 이 모습들, 불의에 항거하는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죠. 4.3 항쟁은 좀 특별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이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일본이 제주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제주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알, 앞, 뜨르, 마당, 넓은 들녘, 그래서 그 제주도 앞에 있는 넓은 들에다 비행장을 만들었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경락고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 바로 이렇게 굴을 파놓고 그 안에 대포를 설치했죠. 혹시라도 연합군이 한반도와 중국 일대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제주도를 이제 일본의 주요 전략 요충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주도 사람들을 그
그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게 됐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사람들의 일본과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될 상황이 돼서 이분들이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그 도피가 역으로 일본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분들이 간 곳이 어디냐? 그 유명한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일대입니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는 말이죠. 일본 전체 내에서 천민들의 거주 집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일본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10대, 20대가 계속해서 똑같은 직업을 한다. 장인 정신이 투철하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막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봉건 영주가 있으면 그 바로 다음 단계에 사무라이들이 거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처하는데 그 백성들이 사는 마을 일대를 다 담장을 쌓아서 다른 마을로 건너가 살지 못하게 하고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아예 이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도시 바깥으로 여행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일본입니다. 그 일본이 특별하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대는 이제 천민들 그리고 몰래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거처할 수 있게 통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로시마에 많이 가서 숨어 살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이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돈 번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새롭게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이것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해서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괜찮아. 실제로 일본은 원자폭탄 떨어지기 열흘 전에 이미 항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았던 원자폭탄을 너무 실험하고 싶었던 거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하고 폭탄 만든 제조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본이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탄을 떨어뜨렸던 거죠. 폭탄 떨어진 이후에 일본 왕이 직접 항복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훗날 분명히 밝혀질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일본서 공부하고 왔던 사람들, 일본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새로운 선진 문물, 사회주의 이념 여러 가지를 배웠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제주도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환을 많이 했을까요? 무려 6만 명이 오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였죠. 제주도민 전체가 30만 명인데 그중에 6만 명이 일본서 새로운 문화를 공부하고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 당시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있는 자각된 의지, 거기다가 자주국가의 건설 의지가 가장 셌던 곳이 제주도였던 것이죠. 그런 제주도 사람들한테 1948년 5월 10일 이승만과 미 군정청에 의해서 주도되는 단독 정부를 위한 재헌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선거를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독 정부 해서는 안 된다. 바로 통일국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 벽초, 홍명희 이런 분들이 평양으로 올라가서 당시에 북노당 위원장이었던 김일성 당시 위원장과 통일국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끝내 실패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 38선을 중심으로 북과 남이 갈라서서 두 개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열기가 가장 셌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제주도였었습니다. 제주도에서 50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이 반대하는 것이
더 확대돼서 육지로 나간다고 한다면 육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미군 정청과 당시 한민당 이 두 세력들, 여기엔 당연히 이승만이 끼어 있었던 거죠. 이 세력들이 철저하게 제주를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제주도의 도민들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느냐? 바로 1948년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월 1일 날 이제 제주에 가면은요, 제주 목관화 있습니다. 그 제주 목관화 지금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 앞에 관덕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정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관덕정 앞이 제주도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관덕정 앞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48년도에는 그곳이 넓은 운동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1 운동 기념식, 3.1절 기념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김하경관이 갓난아기를 말로 치고 갔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를 치면서 갓난아이가 또 치어서 거의 갓난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 경관이 내려와서 사과를 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경찰서까지 쫓아갔는데 이 경찰들이 거꾸로 제주도민을 향해서 발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려 6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당시 제주도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한 것에 사과를 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꾸로 경찰들이 더 큰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당시에 공무원들까지 파업을 단행을 합니다. 95% 이상이 거의 다 파업을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다 파업에 참여를 합니다. 왜? 저들이 잘못한 거니까.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죠. 이들이 더 큰 파업을 하니까 이승만 정부가 당시에는 이승만 정부는 아니죠. 미 군정청이 이들에게 있어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서북 청년단을 내려보냅니다. 당시에 미 군정 담화문이 굉장히 잘못된 거였어요. 담화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주감찰청 관내 제1경찰서에서 발표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반 사정으로 치안유지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 군정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정당방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초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고. 미 군정청이 당시 제주도민들을 개돼지로 본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6명이나 죽이고도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었다.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공식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에 당시 제주도에 있던 남노당 당원들, 물론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남노당 당원들이 조직적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총파업을 단행을 했던 거죠. 이런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군정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주도시다. 너 이거 제주도 사람 하면 안 된다. 외부에서 데리고 옵니다. 경찰들 이거 제주도 사람들 같이 한편 되면 안 된다. 바꿔버리고 전체적으로 다 외지 사람들로 제주도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바꿔내면서 당시 남노당의 파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그 유명한 서북청년단이 오게 됩니다. 서북청년단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옛날에는 평안도 함경도를 서북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예전부터 여진족들하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예에 능통하고 또 폭력적인 측면들도 강했었거든요. 이 서북 지역이 일찍 기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로교, 감리교가 평양 일대로 돌아갔고 또 평양에 대부흥회가 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양 숭실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기독교 문화가 보급이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평양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양을 조선의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대단했던 곳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니까 당시 기독교 신앙을 믿었던 분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명백히 김일성 정권, 김일성 부대, 조선공산당, 북로당 지역위원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족지사였던 조만식 선생님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재산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반공주의 노선을 띌 수밖에 없었겠죠.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문화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육운동을 하거나 혹은 또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관계 속에서 매우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왔던 건 사실이었죠. 지금의 어떤 기독교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모습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또 경제적 이익을 얻고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서북청년단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서북청년단 두목 한경직이라고 했는데 영락교회의 대표적인 담임 목사 한경직 목사였죠. 한경직 목사가 서북청년단을 만든 장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북청년단 단원들이 제주도에 내려가게 됐죠. 한경직 목사가 반공을 내세우면서 당시 미 군정청과 연대하고 미 군정청이 하지 못했던 폭력적인 일들을 바로 서북청년단을 통해서 하게 만든 겁니다. 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들, 군인이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고 치졸하게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 그 죽이는 일들이 거꾸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사람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일들. 갓난아기를 죽여서 위로 높이 올리면서 내가 죽였다라고 소리치는 이런 악랄한 행위를 했던 서북청년단원들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가 쓴 글을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 보냈던 서북청년단들이 다시 복귀했었을 때 그 서북청년단 단원들 중에 300명을 뽑아서 무시험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미 군정청과 짜고 한 일이죠. 이거는 한경직 목사 회고록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 빨간 용,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빨치산들이다.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빨갱이, 빨치산, 그건 유럽의 파르티잔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파르티잔에서 나온 말이 빨치산인데 그것이 연결돼서 빨갱이라고 불려진 건데 한경직 목사는 그리스도의 적인 빨간 용이 바로 그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서북청년단의 단원들 100% 기독교 신자였던 이들은 바로 빨치산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빨간 용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무참한 학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던 그 300명의 서북 청년 단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곳곳에 퍼져 들어가서 그 뒤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의 매우 큰 주류가 된 것이죠. 자신들이 서북청년단 단원으로 이 서울대에 들어간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이들은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지금 70대 이상 80대 된 이 권력자들 중에 아마도 누군가는 그때 당시 서북청년단원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남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가 매우 훌륭하고 선하고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그래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 했던 교회에서는 철저한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김수환 추기경님과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의 김재준 목사님과 찍은 사진 많이 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 70년대 80년대 그 엄청난 군사정권 시절에 끊임없이 민주화운동 참여하셨죠. 장공 선생님의 그 위대한 민주화운동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민주화운동에 지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의 사랑과 실천을 보급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가 일제강점기에 저질렀던 악행, 신사 참배부터 시작해서 친일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의 수장인 추기경으로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당시 친일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4.3 항쟁과 관련해서 엄청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알려주지 않았던 4.3의 이야기에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북청년단의 악행, 이윤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윤도가 칼을 들고 특공대원들, 당시에 무장대들에 대해서 서로 칼을 주고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자 이 사람이 눈을 찌르고 배를 찌르고 온갖 악행을 다 합니다. 그 안에 여성도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여인을 찔러 죽이고 그 젖먹이 아이까지 찔러 죽였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인간도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거의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는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의 이런 악행들이 시작이 되고 경찰들의 악행이 시작되자 이제 제주도민들이 봉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통일정부 수립이 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통일국가를 외치는 바로 제주도민들에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었죠. 당시에 남로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확한 상황들을 판단을 하면서 역으로 그들은 제주도민들의 그런 의협심, 의기를 좀 더 활용해서 바로 남로당이 더 확대되는 안을 갖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제주도 4.3의 출발에 있어서 남로당은 매우 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념과 관계없는 평범한 제주도민들이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봉기를 하면서 당시 경찰과 또 관공서를 공격을 하게 됐고 결국은 경찰 관공서 공무원들도 몇몇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됐죠. 이러면서 4.3은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 군정청은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장봉기를 갖다 눌러야 된다. 아, 경찰, 서북청년단 이들만 갖고는 안 된다. 정식 군대를 투입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구연대를 이제 제주도 소위 말해서 동난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4월 5일 날 이제 비상 경비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4월 10일에 부산에 있는 또 군대를 제주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제9연대 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이 이제 그 책임을 맡아서 4.3 봉기를 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렬 중령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들었던 내용들은 다 빨갱이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체포한 사람들 보니까 그냥 동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었었습니다. 김익렬 중령도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일본 안에서 학병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안에서 유학을 하다가 학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민족주의자들이었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의 위대한 역사인물 장준하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도 일본의 신학교에 있다 학병으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탈출하셔서 이제 마지막 중경 임전까지 가셨죠. 이분 민족주의자였는데 장준하 선생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학병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김익렬이라는 분도 바로 그런 학병 출신입니다. 민족주의자이면서 또 반일주의자이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김익렬 연대장이 제주도에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제주도 내에서 군인과 무장 봉기대가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어차피 싸우게 되면 군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저 선량한 사람들, 양민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포고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김익렬의 아주 모습이거든요. 나중에 물론 이분은 이제 좌익이라고 매도를 당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당시 미 군정청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이 이 사람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서 해임을 시켜버리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당시에 친일파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김익렬 담화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고륙 상쟁의 전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동족상잔을 이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제 제의와 굳은 악수를 하고자 만반의 용의를 갖추고 있다. 본관은 이에 대한 형제 제의의 회답을 고대한다. 이걸 전체를 막 인쇄해서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로당의 대장이고 당시 무장봉기대 우두머리였던 김달삼이 호응을 합니다. 김달삼이 탁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기네들의 점령지로 단 혼자 와라. 그래서 김익렬이 내가 혼자 가겠다. 무기도 갖고 오지 마라. 난 무기도 갖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집안에서 유서를 씁니다. 혹시라도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참 대단한 용기인 거죠. 그래서 김달삼과 단 둘이 바로 빨치산 지역에서 만납니다. 두 가지 합의 내용을 합니다. 이제 평화 협상을 체결하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의 사령관으로 보증한다. 당시에 제주도지사 혹은 뭐 제주시장 이런 사람들보다 이 시기는 비상계엄 시기였었으니까 거의 이 지역 사령관이었던 김익렬의 권한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김익렬이 이 제주의 무장봉기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준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불문에 붙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 김달삼, 너를 중심으로 했던 바로 이 무장봉기의 주모자들은 내가 체포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항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일본으로 밀항 가서 거기서 알아서 다른 곳으로 피해가라 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상이 체결되었다고 미 군정청에 보고를 합니다. 이날이 바로 4월 28일이었죠. 그런데
4월 29일 날, 그 다음날 미 군정청 장관이었던 딘 소장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평화협상이 체결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무장봉기대가 계속 봉기하게 하고 그 속에서 이들이 공격을 해야만이, 전투를 해야만이 저 무장봉기대를 계속해서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서 다른 지역이 평화협상 체결돼서 좋은 소식들이 전개돼서 50 단독선거 운동이 중단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역으로다가 저 무장봉기대를 계속 공격할 명분을 만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악랄한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오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엄청난 방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미군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미군이 한국에서 촬영한 게 있습니다. 일부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항공 촬영을 다 해서 빨치산들이 평화협상을 깨고 마을을 방화했다라고 퍼뜨립니다. 김익렬 중령이 확인해 본 결과 빨치산들이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원이 오랄이라고 하는 마을을 불지르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미 군정청이 이 마을을 바로 무장봉기대 빨치산들이 불지른 것이다라고 거짓 왜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화협상을 깨야 된다고 한 겁니다. 김익렬 중령이 딘 소장과 당시 내려왔던 경무부장 조병옥을 만나서 항의를 합니다. 내가 다 확인했다. 이건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저들을 거꾸로 죽인 것이다. 그러니 더 평화적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때 조병옥이 너 빨갱이야! 라고 해서 해임시키고 그리고 나서 당시에 박진경이라고 하는 악질 7.18을 이제 연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박진경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인을 하기 시작을 했죠. 50선거 거부 운동이 더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시 빨치산의 지도부들이 이제 더 전투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선거를 갖다가 저지합니다. 그래서 과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국에 있는 선거구 중에서 딱 유일하게 제주도에 2곳만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정부 만들기를 위한 미 군정청이 친미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음모를 갖다가 당시에 제주도 분들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군인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끝내 이 투표를 무효화시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막아버린 것이죠. 미군 정청이 당시에 재선거를 하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과격성 혹은 목숨을 건 투쟁, 이것이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김달삼을 중심으로 했던 이 사람들이 제주도를 떠나갑니다. 북한에서 당시에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곳에 가게 됐던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무장대 지도부가 심각한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내부의 문제로서만 역할을 했었는데 이 남로당 김달삼 지도부가 해주에 가서 북한 정권, 김일성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됐고 이 발언을 빌미로 해서 이제 미 군정청과 박진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경비대는 더 가혹하게 탄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것은 빨갱이들이다라고 한 것이죠.
소수의 김달삼을 중심으로 하는 남로당 당원들의 그 해주에서의 발언이 제주도 사람들한테 엄청난 탄압의 빌미를 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제주도 4.3 항쟁이 간첩에 의한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태용호 의원이 바로 북한 지령에 의해서 4.3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 이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대적인 탄압을 지시합니다. 1948년 10월에 제주도 경비부 설치하고 정말 많은 군인들을 제주도에 증파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하리만치 탄압을 하게 하죠. 바로 제주도 토벌대를 나가는 군인들에게 이승만이 격려를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저는 흡사 이 사진을 보면 과거 고종이 동학교도 우리의 백성들 동학농민군을 죽여달라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것, 또 일본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먼저 잘못을 했으니 저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것을 거꾸로 포용하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발전시키자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계엄령 선포합니다. 제주 지역 그리고 전남 여수 일대, 여수 순천 일대의 그런 항쟁에 대해서 밝은 세곤하라. 미국의 원조가 적극 지원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무기 지원이 적극될 것이다. 그러니 4.3 투쟁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는데 미국의 군사무기를 원조받아서 더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하는 것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 송효찬이라고 하는 중장이 이제 제주도로 내려와서 해안선 5km 이상으로 올라가게 다 소개하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죠. 제주도 저 해안가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중산강까지 거리에서 5km 안에만 민간인들이 살게 하고 제주도민들이 살게 하고 그 이상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다 빨갱이로 몰아서 총살령을 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저 해안가서부터 시작해서 한라산 중산간으로 올라오는 이 길이가 아주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5km까지 거리 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의 마을이고 조금 산쯤 조금만 올라가면 다 중산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중산간 일대는 너무나 많은 마을, 콘도미니엄, 골프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골프장이 있는 그 지역까지만 올라가도 다 빨갱이를 몰아서 사형시켜서 죽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농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안가 일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제주도 사람들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산간 일대를 개간을 해서 화전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농사를 일체 짓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에 올라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탄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제주도 토벌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벌대가 제주도 사람들을 잡아다가 운동장 곳곳에 앉혀놓고 만약에 무장봉기대와 조금이라도 연대한다거나 무장봉기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다 총을 쏴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협박을 하고 그 유명한 초토화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저 해안가서부터 5km 이상 되는 지역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100여 곳에 있는 중산간 마을들이 모두가 다
불에 타버리게 됐고 그들의 농토도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해안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족들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럼 빨갱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람들마저 다 감옥에 보내거나 쏴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48년 12월 달에 북촌마을, 이 북촌마을 일대가 마을 전체가 학살당합니다. 서북청년단 단원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원들이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는데 바로 1949년 1월 달에 북촌 어귀에서 이제 무장대가 군인들 또 서북청년단 단원들 이제 습격을 했죠. 전쟁을 하다 보니 그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군인 2명이 살해되었다고 북촌 마을 전체 사람들을 다 북촌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해서 집단 학살을 합니다. 이때 학살당한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우리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제암리 학살 사건도 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민주국가 만든다고 했는데 군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북촌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장봉기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무장봉기대 사람들한테 이 군인들이 여기 있으니 몰래 공격하라고 길 안내를 해줬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군인들 기습받아서 2명이 죽었다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학살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마을에 버려두고 그리고 묻지도 못하게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 나무에다 세워놓고 총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곳곳에 사람들을 죽여놓고 바로 제주도에 있는 여러 굴 속에다가 묻어두고 숨겨둡니다. 가슴 아프죠? 무장봉기대를 이렇게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총으로 쏴 죽입니다. 미군정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49년 4월 1일 보고서죠. 1948년 그 한 해만 15,000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15,000명을 살해한 겁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중 80%가 토벌군에 의해서 바로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이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죽음들이죠. 한국전쟁 기간에 남북한 합쳐서 민간인, 군인 다 해서 100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3년이 넘는 엄청난 20개 나라가 참전했던 국제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작은 섬에서 바로 이렇게 그것도 한 해에만 이런 인원이 죽게 된 거고 여기에 다친 사람들 또 이산가족들,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결국은 이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희생됐고 그리고 무장봉기대는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1948년 12월 31일 이제 계엄령은 해제를 시킵니다. 당시 사령관이었던 유재홍 사령관, 이제 계엄령도 해제됐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니 산에서 내려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짓을 보면은 그 안에서 감자를 먹죠. 바로 제주도 말로 감자가 짓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자를 먹으면서 바깥 세상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나가다 죽기도 하고 또 어쨌든 다 계엄령이 해제됐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살아 나가기도 했었죠. 이들을 체포해서 포로 수용소에 두었다가 나중에 석방은 시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이 사람들, 아무 잘못도 없던 사람들 집 날라주고 부역하고 또 때로는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분노감으로 함께 총을 들었거나 함께 죽창을 들었던 이 무장봉기대 사람들 다 용서해 주겠다고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1650명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1948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4.3 항쟁부터 시작했던 그 항쟁이 근 8개월 만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예비검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보도연맹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빨치산 활동했던 사람, 좌익을 활동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전쟁이 나자마자 다 불러들여서 총으로 쏴 죽였죠. 제주도 안에 무려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또 나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국전쟁이 나게 되면 다 북한군 편을 들 것이라고 해서 불러내서 3,000명이나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4.3 기간 안에도 몇만 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뒤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 이제 자기들이 내려와서 이제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한테 감옥에 보내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이 전쟁 끝나고 3,0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뒤에 다시 또 1,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비검속으로 불러서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매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김대중 정부 때 사과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4.3 항쟁 유적지에 가서 위령지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또 위령지에 가서 사과를 드리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4.3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3에 대해서 추모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위령제에 참여해서 개인 자격으로 4.3 추모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3만 명 가까이가 학살이 됐습니다. 당시 제주도민이 3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이 학살을 당했고 그 학살된 사람들의 가족은 다 합쳐서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학살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또 아니면 그 가족들이거나 라는 것이죠. 인명피해 엄청납니다. 무려 160개 마을이 참화를 입게 됩니다. 이재민도 전체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봉기? 이거 단순하게 아이 말발굽에 치였다고 일어난 거 아닙니다. 바로 생존권 수탈에 대해서 항거한 것이고요.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 너무나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식민유산에 대한 민중적인 염원, 바로 친일파를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서는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좌익들도 역시 이걸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얻고자 했던 것, 또 좌익들의 그런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하고자 했던 의도도 또한 존재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대량 학살을 하게 됐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리하자면 바로 동서 냉전 체제에서 남북 분단 체제가 나타났던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당시 미군 정청과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이 지역을 사회주의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변방의 섬에 대한 차별의식 때문입니다. 저 제주도 사람들 죽어도 상관없다. 조선시대 내내 제주도 여인들은 절대 출륙할 수 없다. 육지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그만큼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 저까지 제주도 사람들 3만 명, 4만 명 죽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변방에 대한 차별의식들이 있었고요. 반공 독재, 반공 이데올로기 이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반공 이데올로기가 가진 집단 강기들 여기에 더해서 잘못된 기독교관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4.3 항쟁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생존권을 위한 민중투쟁이고 민중의 자주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염원, 통일운동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엄청난 인권 유린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엄청난 인권 유린을 자해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4.3 민주항쟁, 자주국가 건설을 위했고 생존권 투쟁을 했던 이 제주도민들의 항쟁에 대해서 무조건 빨갱이로 매도하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정권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부 고위 강요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계의 지도자들 바로 자신들의 선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포용된 통합국가 그리고 자주국가 건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은 4.3 진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 또 인천에서까지 부평에서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